엄마, 이사 가셨어요? 언제요? 왜 말을 안 했어요? 너 사는데 바쁜데 뭐 하러 엄마 하는 것까지 신경 쓰려고 해. 아니, 그래도 엄마, 가족인데 그 정도 말은 해야지. 도대체 집은 왜 판 거야? 몸이 아픈데 집이라도 팔아서 치료해야지. 뭐가 얼마나 아프길래 집까지 팔아야 돼요? 담담하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 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래도 지선아, 엄마는 네가 엄마 걱정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말을 해야 알지.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알았을 거야.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그런데 넌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사정을 들을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말해봤자 서로 속이나 상하지 달라지는 게 있었겠니? 나도 너 신경 쓰게 하는 거 싫고 엄마도 이제 지쳤어. 딸은 아무 말 없이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식 사랑이 내리사랑이라지만 엄마도 사람이잖아. 엄마도 자식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저 자기들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지. 도대체 다들 뭘 하면서 살길래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너도 나한테 말했잖아. 돈 줘서 도와주는 거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귀찮게 안 하는 거야. 나도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는 68배 이금순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살다가 몇 년 전 집을 처분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큰딸과 작은아들 이렇게 두 명의 자식이 있지만 제가 있는 양평으로 찾아오는 자식은 없습니다. 제가 굳이 이사 온 집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지만 자식들 역시 각자 자기 앞가림 하느라 이 어미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쓸 여력조차 없기 때문이죠. 큰딸은 올해 43이고 작은아들은 40이 되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다들 자리 잡고 오손도손 잘도 사는데 우리 새끼들만 세상의 풍파에 모질게 당하는 것 같아 하루에도 몇 번씩 깊은 한숨이 나와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홀로 양평의 자리를 잡게 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늙어가는 엄마의 답답하고 씁쓸한 이야기예요. 첫 시작은 큰딸 지선이와 함께 서울 한 동네에서 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그때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혁이는 경기도 먼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도 작은 아들과는 거의 왕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전 이미 사이가 멀어졌거든요. 아들은 30대 초반부터 개인 사업을 한다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준혁이가 처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땐 그저 아이가 더 잘 살기 위해 큰 결심을 했나 보다 싶어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사정이 힘들다며 저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로서 아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희 자식이니 부모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혁이가 몇 번이나 집안의 돈을 가져가고 나중에는 선뜻 도와주겠다는 말이 점점 망설여지던 그때 이러다가 패가망신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결국 돈 문제로 아들과 큰 말다툼을 했고 그날 이후로 준혁이는 저희 부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제 남편 그러니까 준혁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잠깐 얼굴을 비친 후 그 뒤로는 영영 집에 발길을 끊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저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죠. 이제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마저도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이 정도 멀어졌으면 이제는 잊고 살만도 한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왜 이리도 잔인한지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은 더 커져만 갑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나쁜 일을 당하진 않았을까? 뉴스에서 아들 또래의 남성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해도 가슴이 쿵쿵 뛰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쭉 흘러내려요. 그런 상황에서 큰딸은 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째 딸 지선이는 저와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걸으면 딸 집에 도착할 만큼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와 딸 가족은 무척 가깝게 지냈습니다. 딸내미는 준혁이와는 달리 늘 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속 한 번 안 썩히고 언제나 의젓했던 아이라 그런지 그 아이와의 대화만으로도 제 마음에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어요. 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 29에 결혼하고 딸 유진이를 키우며 말 그대로 알콩달콩 살고 있었습니다. 일하랴 회사 다니랴 정신없이 바쁠 텐데 꼬박꼬박 이 엄마에게 연락을 해주고 가끔은 저를 찾아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죠.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손녀딸 유진이도 볼 때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딸이 손녀딸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언제 내 딸이 이렇게 의젓한 어른이 되었나 하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들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딸네 가족이 곁에 있어 속상한 일들도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딸 가족이 휘청이게 되면서 제 삶이 다시 한번 고꾸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별일 없지요? 뭐 별일 있겠니? 잘 지내고 있지. 갑자기 웬일이야? 같이 저녁 먹게? 아니,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요. 딸은 조금 머뭇거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 유진이 아빠가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옛날부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온라인으로 식자재 유통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대. 퇴직금을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엔 준혁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준혁이도 그랬었잖아요. 큰 꿈을 안고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지선이마저 그 길을 가려 한다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말을 꺼냈어요. 유통사업? 정서방이 그쪽 일을 해봤던 것도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 엄마는 걱정돼서. 같이 동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쪽이 경험도 많고, 나도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정서방의 의지가 정말 강해. 엄마도 응원해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되면 좋겠어. 지선이의 목소리에는 밝음과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항상 의젓했던 딸이니 저는 그 말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럼 정서방이 큰 결심을 했구나. 잘 되겠지. 정서방이라면 믿어볼 만한 사람 아니니? 잘 되도록 열심히 해야지. 나도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 후로 몇 달간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엄마, 이번 달 매출이 괜찮았어. 정서방도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대. 그 말을 들으니 한숨이 놓였죠. 처음 1년 동안 사위의 사업이 그럭저럭 잘 자리 잡아 가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통화하던 딸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대화를 나누면 딸의 목소리가 무척 우울하고 어둡게 들리기도 했고요. 가끔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저와의 대화를 피하는 듯 했죠. 그때부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딸에게 근황을 물으면 지선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없이 대답했어요. 정서방은 요즘 어때? 하는 일은 괜찮아? 잘하려고는 하는데 요즘 그쪽 시장이 어렵나 봐. 힘든 시기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다른 일은 물어보지 못했죠.
딸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옆에서 지켜보면 가세가 기울어져 가는 게 빤히 보이기도 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사라졌고 딸과 손녀의 옷차림은 갈수록 낡아져만 갔거든요. 딸이 힘들어도 말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도 괜히 더 물어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슬쩍 말했습니다. 지선아, 요즘 너도 힘들 텐데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라. 혹시 엄마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니? 괜찮아,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없어졌죠.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커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색은 갈수록 어두워져 갔고 대화할 때마다 예전 같지 않은 낯선 거리감이 생겨나는 게 느껴졌죠. 저는 커지는 불안을 가슴에 품고 그저 지선이가 그 상황을 잘 버텨주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딸은 갈수록 예민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잠깐 짜증을 부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의 신경질은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선아, 얼마 전에 김치 담았는데 와서 좀 가지고 가. 엄마, 나 바빠서 김치 가지러 갈 시간 없어요. 그냥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김치통이 무거워서 엄마가 다 들고 가기 힘들잖아. 그럼 놔두세요. 다음에 가지러 갈게요. 다음에 언제? 요즘 바쁘다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지고 가라니까 다음에 간다고 하잖아.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전화 끊어요. 나 지금 통화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말을 하면 딸은 저를 잡아먹을 듯 무섭게 화를 내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선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라니까 건강이라도 좀 챙기면서 해. 엄마가 자꾸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힘만 빠지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제발 걱정하는 말 좀 그만해요. 엄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래요? 엄마가 우리 상황을 알아? 말을 해줘야 엄마가 알지. 화만 내지 말고 엄마한테 좀 터놓고 말을 해봐. 딸이 가끔 불같이 화를 내면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그 후로는 저도 연락을 자제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 어느 날 지선이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딸은 조금 서글픈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마트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같이 갈까? 그래, 오랜만에 같이 가자. 그렇게 오랜만에 함께 장을 보러 갔고 딸은 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저와는 애써 밝게 이야기했지만 딸의 행동을 잘 보면 여전히 힘이 없었죠.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딸이 잠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는 못했죠. 엄마, 내가 오늘 지갑이 없어서. 대신 계산 좀 해줄 수 있어요? 딸이 어렵게 꺼낸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졌죠. 장을 보기 힘들 정도로 생활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죠. 그래, 엄마가 할게.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카드를 꺼냈어요. 그렇게 장을 보고 나오면서 지선이는 별말 없이 묵묵히 걸었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 아이의 마음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딸과 장을 보러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같이 가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번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도 얼굴 찡그리는 일 없이 딸의 생활용품을 가득 사주곤 했어요. 가끔 딸이 거절해도 소고기 2팩을 일부러 카트에 넣어준 적도 있고요.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땐 내가 살게. 딸이 그런 말을 할 때면 눈에 고인 눈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참느라 혼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타깝고 슬펐지만 딸이 이렇게라도 저와 시간을 보내고 도움을 받는 걸 편하게 여긴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딸과 장을 보고 온 날은 심란한 마음에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죠. 두 자식이 모두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걸 보면서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왜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못할까? 왜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게만 사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시 주목해 주세요. 부엌사연에서 부여에 있는 농부님들이 지난 1년간 정성으로 키워낸 제철 밤을 소개합니다. 특히 부여뜰의 밤은 크기가 크고 단맛이 강한 신품종 밤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답니다. 더보기를 펼쳐보시면 온라인 최저가로 부엌사연 부여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하고요. 아들과 있었던 예전의 일들이 악몽처럼 제 머릿속에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왜 그래, 지선아? 무슨 일이야?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저 숨소리만 들려오더라고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결국 지선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이제 팔아야 할 것 같아. 가족이 살아야 할 보금자리를 팔아야 한다니.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무슨 소리야? 집을 팔다니 그렇게 빚이 많아? 그러자 지선이가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재촉하고 있어. 정서방도 괴로워하고 나도 너무 힘들고 이 집이라도 팔아서 일단 빚을 일부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대체 빚이 얼만데 그래? 엄마한테 좀 말을 해봐. 제가 빚이 얼마냐고 다시 한번 추궁하자 딸은 어렵게 대답하더군요. 주택담보로 2억이 있고 신용대출도 1억 가까이 돼 그중에 5천만 원 정도는 고금리라 너무 힘들어. 매달 갚아야 하는 돈만 300만 원이 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정서방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대. 지선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다니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선아, 울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현금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딸이 말한 돈을 갚으려면 노후를 위해 남편과 평생 모아둔 돈을 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물 젖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미래를 걱정할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그렇게 멀어졌는데 딸마저 힘든 길을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통장을 바라보는 제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려졌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가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현금을 전부 찾았습니다. 텅 빈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딸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급한 빚부터 갚으라며 5천만 원을 딸에게 주었고 몇 달 뒤 또 2천만 원을 더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지선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돈은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딸이 이제는 잘 살아주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그 후로도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빚을 갚아도 지선이네 집은 여전히 힘들어 보였고 사위는 여전히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딱히 몰랐는데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모양이더군요. 마치 돈을 잡아먹는 블랙홀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사위가 이제라도 직장을 구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딸의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한 번 사업을 시작하고 경력도 끊겼는데 다시 직장을 구하면 벌이가 적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위 역시 이제 나이도 있으니 다시 취업하겠다는 말 대신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런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서 딸에게 전달해 준 뒤로 밤이 되면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왔어요. 아들 생각도 하고 딸 생각도 했습니다. 부모는 젊으나 늙으나 온통 자식 생각밖에 못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절절하게 깨달았죠.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던 저였지만 이제는 세상에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지선이와 준혁이 생각에 뒤척이기만 했어요.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좀 더 일찍 도와줘야 했던 걸까? 아니면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 하염없이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곤 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딸에게도 저에게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딸은 더 이상 저에게 장 보러 가자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죠. 도대체 집에서 뭘 먹고 사는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너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지선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선아, 너무 힘들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떠니? 엄마가 생활비라도 대줄 수 있잖아. 그 말을 하자마자 지선이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곧바로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때 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화풀이 상대가 된 것 같기도 했어요. 딸은 항상 모든 걸 억누르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그런 소리는 하지 좀 마. 우리가 어떻게 엄마 집에서 같이 살아? 엄마 집에서 살면 나랑 정서방이 제대로 일하면서 지낼 수 있겠어? 절대 안 돼.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집이 어때서 그래? 남는 방도 많고 엄마 혼자 사는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지. 싫다니까. 처가살이 하면 남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도 요즘 힘든데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진짜 왜 이래?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 나 당분간 엄마한테 연락 못 해. 왜 자꾸 그렇게 싫다고만 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걱정돼서 그렇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좀 끄세요. 엄마가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건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냥 돈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냉랭한 딸의 모습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딸의 말투가 너무나 매섭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었는데 딸이 원하는 도움은 그런 도움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어. 알겠어. 네가 알아서 해. 그 후로 지선이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딸이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지선이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지선아, 너 요즘 괜찮니? 엄마가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엄마, 나한테 그만 좀 연락해.
엄마가 돈이라도 줄 거면 몰라도 제발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둬. 지선이의 마음을 알면서도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 갈수록 주눅이 들었어요. 딸과 통화할 때마다 작아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이 저를 떠날까봐 겁이 났어요. 준혁이처럼 지선이마저 외면하고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딸은 점점 더 저를 피하는 듯 했고, 이제는 제가 돈을 준다고 하지 않으면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원래 착한 아이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냉정하지 않았던 아이가 지금처럼 변해버린 건 다 생활고 때문이었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더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한동안 연락이 없던 딸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니 지선아? 무슨 일 있니? 제 목소리에는 걱정이 잔뜩 묻어나왔지만 지선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우리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지선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오를 단단히 한 듯 저에게 말을 꺼냈죠. 6천만 원, 그 돈이 필요해요. 그 돈으로 가게를 열어 새로 시작하려고요. 시댁에서도 더는 도움을 받기 어려워. 그동안 시댁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는 엄마밖에 없어. 6천만 원? 그 돈으로 뭘 하려고? 적은 돈도 아니고. 정서방이랑 장사를 좀 해보려고. 이제는 온라인 말고 진짜 가게를 한번 해보려고요. 무슨 가게? 목 좋은 자리가 있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에서 베이커리 체인점을 해보려고요. 내가 제과제빵 자격증도 얼마 전에 땄거든. 아니, 갑자기 빵 가게를 하면 잘 할 수 있겠어? 엄마,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희는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알았다. 엄마도 좀 고민해 볼게. 저는 자식의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멀어진 작은 아들도 저와 남편에게 마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또 돈을 달라는구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정말 끝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된다고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저는 바보처럼 그렇게 거절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딸 역시 자기 자식을 어떻게든 키우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식과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라고 해도 자식을 선택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자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듯이 말이에요. 지선아, 어제 너가 이야기한 그 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런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도 더 이상은 힘들어. 사실 제가 가진 돈이라고는 이제 마지막 노후로 가지고 있던 보험과 연금뿐이었어요. 그 돈은 제가 나중에 늙어서 의지할 마지막 수단이었지만 딸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래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딸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더 급하다는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도 찾았어요. 그동안 조금씩 아껴둔 돈을 한꺼번에 털어 6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을 지선이 손에 쥐어주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돈을 주고 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의 절박한 얼굴을 보니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지선이는 눈물이 글썽한 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돼, 지선아. 그저 네가 이제는 잘 살았으면 한다. 저는 진심으로 그 말을 했어요. 딸이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지선이와 사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어요. 처음에 가게를 여는 일은 순탄치 않았지만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어둠의 터널 끝에 드디어
한 조각의 밝은 빛이 비치는 듯 했어요. 딸에게 전화가 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죠. 물론 딸네 집안이 모든 빚을 청산한 건 아니었어요.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게를 열었기에 여전히 빚이 남아 있었죠. 그래도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는 걸 보니 이제는 정말 지선이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지선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 그렇게 딸이 운영하는 가게를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도와주며 제 시간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속이 자꾸 답답하고 아픈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벼운 소화불량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더군요.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요. 그런데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추가 검사를 해야겠지만 악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위암이라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해지한 보험이 떠올랐죠.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이제 하나도 없었고 병원비를 감당할 현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리면 가장 무서운 게 돈이라고 하더군요. 딸에게 말을 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며 전화기를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저는 끝내 딸에게 제 병에 대하여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숨통이 트이고 좀 살만해진 딸에게 다시 이런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이제서야 자리 잡은 딸에게 부담을 줄 수 있겠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몸이 점점 더 아프고 지치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간단한 집안일도 힘겹게 느껴질 정도로 몸이 약해졌지만 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죠. 딸은 사는 게 바쁜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자기 엄마의 상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지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지선아, 어떻게 지내니?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바쁘고 차가웠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내일 단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오늘 저녁에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항상 딸이 부탁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던 저였지만 그날은 몸 상태가 도와주기는커녕 당장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조금 곤란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이고, 어쩌니?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거든. 그래서 오늘 도와주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엄마, 힘든 건 알겠는데 나도 열심히 해보려는 거잖아요. 하여튼 알았어요. 다음에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아무리 상황이 어떻든 가족에게 조금은 기대고 싶은 법이죠.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딸이 저의 아픈 기색을 조금은 알아채 주길 바랐어요. 제가 항상 딸의 안색을 살피고 목소리를 살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이 어디 부모와 같나요? 딸은 제 상태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상태가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말이라도 어디가 아프냐고 괜찮냐고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다면 제 마음이 조금은 나았을 겁니다. 제 마음은 울렁거렸고 가슴 한쪽이 허무해졌어요. 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몸이 아픈 지금에 와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큰 병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하는 현실이 한탄스러웠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재산이 떠올랐어요. 바로 살고 있던 아파트였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만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던 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이 집을 처분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몇 번 오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안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단호하게 거절해왔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을 팔고 나면 더는 남은 것이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집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 집은 그렇게까지 특별한 집은 아니었어요. 서울 구석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고 세간에서는 그다지 가치가 높지 않은 평범한 집이었죠. 그렇지만 제게는 남편과 열심히 살았던 추억이 진하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제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마치 제 마지막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어요. 지난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고 때로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던 집. 이제는 이 집이 제 병을 치료하는 마지막 역할을 남겨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감당하기 힘든 씁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 이제는 이 집을 팔고 병을 고쳐야겠구나. 집을 처분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이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이 오래된 집 하나였고 이제 그것마저도 내 손에서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집을 처분한 후 제 노후를 보낼 집을 양평에 마련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이었어요. 남은 돈으로는 암 치료를 시작했고요. 저는 딸에게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딸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어요. 집을 구하면서도 암 치료를 시작하면서도 저는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사 가셨어요? 언제요? 왜 말을 안 했어요? 너 사는데 바쁜데 뭐하러 엄마 하는 것까지 신경 쓰려고 해. 아니, 그래도 엄마, 가족인데 그 정도 말은 해야지. 도대체 집은 왜 판 거야? 아파서 팔았어. 몸이 아픈데 집이라도 팔아서 치료해야지. 뭐가 얼마나 아프길래 집까지 팔아야 돼요? 보험은 없었어요? 보험은 네 가게 차리는데 보태라고 해지했잖니. 담담하게 말하는 제 목소리에 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니? 너는 너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 그래도 지선아, 엄마는 네가 엄마 걱정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말을 해야 알지.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너 사는 게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지만 네가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알았을 거야.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그런데 넌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사정을 들을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말해봤자 서로 속이나 상하지 달라지는 게 있었겠니? 나도 너 신경 쓰게 하는 거 싫고 엄마도 이제 지쳤어. 딸은 아무 말 없이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식 사랑이 내리사랑이라지만 엄마도 사람이잖아. 엄마도 자식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저 자기들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지. 도대체 다들 뭘 하면서 살길래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너도 나한테 말했잖아. 돈 줘서 도와주는 거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귀찮게 안 하는 거야. 나도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다.
그렇게 딸과 마지막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딸에게 몇 번의 전화가 오긴 했지만 역시 딸은 먹고 사는 게 아직 힘든지 선뜻 저에게 찾아오겠다는 말을 꺼내지는 못하더군요. 저는 무사히 암 수술과 치료를 마쳤고 퇴원 후 양평에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 안은 작고 소박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홀로 조용히 늙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도 없이 홀로 여생을 보낼 생각을 하면 무섭기도 했지만 자식들에게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별로 없었죠. 그래도 가끔은 두 자식이 생각났어요. 지선이가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준혁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딸에게 가끔 전화가 오긴 하지만 딸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진 않았는지 양평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언젠가 딸의 사정이 좋아지면 그리고 아들의 사정도 나아지면 다시 저를 찾아줄 거라는 작은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의 자식들이 고달픈 삶의 풍파를 헤치고 저를 찾아오면 그때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따뜻하게 자식들을 맞이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엄마라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지만 결국 남은 건 이 쓸쓸한 시간이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옳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언젠가는 저를 떠올려 주기를 그리고 그때쯤이면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는 일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잠시 주목해 주세요. 부엌사연에서 부여에 있는 농부님들이 지난 1년간 정성으로 키워낸 제철 밤을 소개합니다. 특히 부여뜰의 밤은 크기가 크고 단맛이 강한 신품종 밤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답니다. 더보기를 펼쳐보시면 온라인 최저가로 부엌사연 부여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